안녕하세요. 935 라디오 전주온 최석원입니다. 1년의 반이 지나고 한 해의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었습니다. 훌쩍 지나가버린 6개월, 뭔가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 아쉽게 느껴지지만 아직 새로운 절반이 남아있다고 생각해보니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느슨해진 올해의 다짐들을 고쳐 잡으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네, FM 93.5MHz 전주 FM 전주온 55번째 방송입니다. 눈 감았다 떴는데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간 것 같아요.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7월입니다.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또 후반기의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에서 마음을 새롭게 다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7월은 우리말로 빗방울 달이라고 하네요. 장마야 기간과 딱 맞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7월을 견우직녀달이라고 했는데 이 견우직녀가 한자어여서 빗방울 달이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또 어떤 기관에서는 7월을 더위달이라고 하네요. 7월은 많은 비를 머물고 무더운 달이라는 의미겠죠. 지난 주말에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하니까 비 피해 없게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가 그치고 또 무더위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 할 것 같네요. 7월을 기점으로 하반기에는 달라지는 것들도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우선 7월 1일부터 전주시의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의 쓰레기 배출 시스템이 변경된다고 하고요. 재활용 품목별로 매주 2번만 배출할 수 있고 요일별로 배출 품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변경된 내용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전주시는 또 7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하반기에 여러 정책들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하반기에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 개선 부담금 인하 그리고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등 여러 제도들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궁금하시면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가면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올려놓았다고 하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도 상반기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조금 지친 기색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힘내서 즐겁고 알찬 방송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내고 저희도 힘내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Make It Right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요.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전주 출신이자 영화 김복동을 연출했고요. 얼마 전 개봉한 새로운 다큐 영화 판문점을 제작한 송원근 감독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무명시내 시네마니또 시사회가 오는 7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시네마니또는 지역 커뮤니티 시네마와 협력하여 영화 개봉 전에 전국 로드쇼 상영회를 개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4 시네마니또 상영작은 박석영 감독의 신작 샤인으로 프리미어 시사회입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박석영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영화 예매는 무명신의 SNS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독립출판 산업 육성을 위한 2024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회가 오는 7월 6일 토요일에서 7일 일요일까지 전주 남부시장 문화공판장 작당에서 개최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창작자, 출판사, 책방 80여 팀이 참가합니다. 우리 지역 대표적인 모던 포크 듀오 이상한 계절 데뷔 10주년 기념 공연 환절기 콘서트 4개가 오는 7월 10일 수요일 오후 7시 전주 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열립니다. 4개는 이상한 계절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발표해온 계절 연작 시리즈를 재조명하는 공연입니다. 전주영상위원회는 장편영화 제작 활성화와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 및 인력 발굴을 위한 2024 전북 장편영화 제작 지원 사업 작품을 모집합니다. 올해 세 번째 지원작을 선정하는 전북 장편영화 제작 지원 사업은 자유 소재의 장편극 영화를 대상으로 한 편의 작품에 총 지원금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단편영화 한 편 이상의 연출 경력자나 전북 소재의 제작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품 접수는 오는 7월 4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고요. 접수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13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생활체육 우슈대회가 오는 7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일요일까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주 로컬 크리에이터 아트페어에 참여할 지역 예술가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분은 음악 분야이며 모집 인원은 20팀의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전주 출신 혹은 현재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접수 기간은 7월 8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전주시청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해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선정된 팀은 쇼케이스 무대, 작품 제작, 홍보 영상 제작, 참가 활동비 등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 로컬 크리에이터 아트페어 사무국 070-8064-307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진북생활문화센터에서는 입문 프로그램인 전주 산책자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의 영화 역사, 전주천의 시대별 모습, 전주의 역사 문화 공간 등 전주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강연, 탐방, 드로잉 모임 등 총 14회차의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7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성인 20명이고 참가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진북생활문화센터 063-275-018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전통술박물관은 7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인문학 강좌 술기로운 문화생활을 진행합니다. 이번 인문학 강좌는 2개 시즌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시즌인 술 문화를 빚다는 술이 인류사에 등장하면서 빚어낸 다양한 문화를 그림과 신화, 역사,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두 번째 시즌인 술 문화를 마시다는 역사 속에서 인류가 술이라는 문화유산을 어떻게 즐기고 향유했는지를 축제, 예절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총 8강의 강연과 2번의 탐방을 마친 후 참여자들에게 우리의 새로운 술 문화를 이어갈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 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가 방법은 전화 063-287-6305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요. 20명 선착순 마감입니다. 참가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으로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전통술박물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 063-287-63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북대는 가람 이병기 청년시 문학상과 최명희 청년소설 문학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고요. 공모 분야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부분 각각 시와 단편 소설입니다. 시는 시조 포함 3편 이상이고 소설은 1편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는 전북대 신문사 편집국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전주시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 공매되거나 전월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효력이 유효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일반 가구 6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가구입니다. 청년은 19세에서 39세 이하이고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연령은 상관없습니다. 시는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금 반환 보증 보증료에서 최대 30만 원을 지원 사업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 사업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희망자는 지원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내시면 됩니다. 사업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라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 접수 문의는 전주시 건축과 063-281-2445번이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내시면 됩니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루잉 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935 라디오 전주온 만남의 시간입니다. 지역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각자 위치에서 멋지고 의미있고 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역 출신인 다큐멘터리 감독이면서 이번에 영화 판문점을 연출한 송원근 감독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름은 송원근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다큐멘터리 영화 판문점을 연출했습니다. 제가 5년 전에는 많이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복동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을 해서 개봉한 적이 있거든요. 5년 만에 이렇게 또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김복동 영화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요. 네. 이번에 두 번째 영화시잖아요. 네. 이 판문점 궁금합니다. 판문점은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판문점은 이제 제목 자체에서도 우리가 흔히 이제 들어서는 알고 있는 판문점이라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뭐 이렇게 좀 의지를 가지고 그 근처에 간다고 해서 뭐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사의 허락을 받아서만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분명히 우리나라 땅에 있지만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이런 판문점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곳이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당시에 이 판문점이라는 곳이 생겨났었는데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고 그 판문점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며 그리고 현재 우리가 판문점이라 하면 아는 어떤 양측의 군인들이 서로 노려보기만 하는 공간, 적막감이 흐르고 차갑기만 한 그 공간이 왜 그런 모습을 갖게 됐는지 그런 어떤 이유들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저도 판문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남북한의
군인들이 네, 선글라스를 딱 끼고 맞습니다. 이렇게 긴장감 있게 바라보고 네, 네. 뭔가 일촉즉발 음. 폭풍 전야 같은 그런 공간인데 감독님 보시기엔 이 판문점은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판문점이라는 공간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자면 전쟁을 하던 때에도 만나서 대화를 했던 공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측이 아무리 전쟁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이 전쟁을 그만 좀 멈춰야 된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었고,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판문점에서는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 전쟁을 어떻게 멈출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 평화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했던 공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판문점이라는 공간에서 아무런 역할도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은, 아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도대체 이 판문점이라는 공간이 탄생하게 된 이유나,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는 것으로 네네. 2024년에 판문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사람들에게 좀 제대로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네네. 원래 판문점은 약간 그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네, 볼 수 맞습니다. 있겠는데요. 저는 그럼 궁금한 게요. 원래 이제 전쟁이나 두 나라 간에 이렇게 그 긴장감이 있을 때 네. 전쟁 중에도 협상을 하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음. 다른 곳에도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런 현재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네네. 이렇게 상시적으로 만나서 협상할 수 있는 공간은 판문점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언제든 누구나 양측이 마음만 먹으면 네. 안전하게 만나서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음. 공간은 판문점뿐입니다. 네. 네. 굉장히 좀 독특한 네, 공간이면서도 맞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네. 보면 유일한 공간이 네.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영화 아까 김복동 영화를 말씀하셨어요. 김복동 영화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였다고 한다면 맞습니다. 판문점은 좀 이렇게 공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공간, 판문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화를 찍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 판문점은 사실 한 2021년도부터 제가 제작을 시작을 했는데, 네. 미국에서 보관 중인 한국 전쟁 당시 촬영한 흑백 필름 영상들이 이제 최근에 조금씩 공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 한국 전쟁이 있은 70년이 넘어서면서 네. 미국에서도 이제 이 당시의 어떤 촬영한 영상 기록들을 일반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거기에 한국 전쟁 관련된 거나 판문점, DMZ 관련된 영상들을 수집을 해서 네. 그걸로 일단 어떤 다큐멘터리들의 어떤 한국 전쟁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판문점을 둘러싸고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좀 하고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2023년 2월 작년이 이제 정전 70년이었었습니다. 네. 정전 70년을 맞아서 이제 판문점을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70년이니까 네. 이제 좀 들어와서 기자들을 상대로 어떤 이제 홍보도 좀 하고 오픈하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판문점을 들어가 보니까 이 당시 지금 현재 어쨌든 판문점을 관할하고 있는 건 유엔사인데, 그렇죠. 유엔사 그 장교가 옛날 판문점의 위치도 모르고, 그다음에 현재 판문점, 그러니까 예전 판문점처럼 공동경비구역이라는 공간으로 판문점은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은 현재 공동경비구역으로 운영되지 않거든요. 서로 각자 나눠서 지금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 공동경비구역이지.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공동경비구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 같은 것도 별로 있는 것도 잘 모르겠고. 네. 그리고 판문점에 가보니까 그 파란색 건물, 저희가 흔히 보는 네. 그 건물이 T1, T2, T3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T가 템퍼러리의 약자라는 그래요? 사실도 이제 네. 그 현장에서 좀 알게 되면서 이게 지금 정전 70년인데 네. 뭔가 판문점이 임시로 지어진 건물에서 70년 동안 이어지는 어떤 이런 상황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객들에게 잘 모르는 사람, 저 같은 경우에도 언론계에 있지만 네. 잘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좀 알려줘야겠다. 역사로 좀 기록해서 남겨서 정전 네. 70년의 판문점의 모습을 남겨야겠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판문점에 좀 관심을 좀 갖게 되고 영화로 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쩌면 임시, 그러니까 금방 뭐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70년이 넘게 흘러가 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판문점에 뭐 처음 생겼을 때의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판문점은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판문점은 이제 정전 협상을 진행하던 공간이었었는데, 네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판문점과
판문점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겨나게 됐을 때 이제 요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이라는 이름은 애초에 그 지역에 판문 천막이 쳐졌을 때 정전 네. 협상을 위한 천막이 쳐졌던 그 공간, 그 마을의 이름이 판문점이라는 지명이었군요. 마을이었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부터 그리고 조선 시대에도 존재했었던 아. 옛날에 그냥 널문리에 어떤 주막이 있던 자리. 아. 라서 이제 작은 마을이어서 이제 판문점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었고 네네. 그 안에서 정전 협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지명을 따서 그냥 판문점이라는 이름으로 음. 쭉 가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정전 협정이 맺어지고 나서는 이제 그 지역이 북한 땅이었었습니다. 네네. 군사분계선 넘어서 북쪽 지역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협상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합군 입장에서도 판문점의 위치를 옮기자. 음. 그런데 그 옮길 때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자. 그리고 우리가 협상을 했던 그 의미도 계속해서 지켜나가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판문점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고 지금 현재 판문점의 위치 우리가 보고 있는 네네. 그 위치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몰랐던 사실들이 아, 네네. 많이들 모르시고 계실 것 같아요. 많이 모르고 저도 이게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이 이렇게 관객들한테 네네.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사실 이 판문점은 협상을 하는 공간인데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하게 협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한테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되게 세계에서 굉장히 되게 독특하고 되게 어떻게 어떤 면에서 또 부러운 게 쳐다보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그냥 마음만 먹으면 안전하게 서로 적인 상대방이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할 때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는데 지금 2024년을 보면 네. 남과 북이 계속 대치하면서 뭔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기만 하고 뭔가 오물풍선들이 날아다니고 서로 미사일 공격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누구든 언제든 뭐 이렇게 쳐부술 수 있다라는 어떤 강경한 발언들 그렇죠. 힘에 의해서 뭐 정복하겠다 이런 말들이 서슴지 않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에도 서로가 서로의 어떤 불만을 잠재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전쟁의 와중에도 그 역할을 했었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이라는 공간은 어쨌든 서로가 대치하고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더라도 대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인데 네. 그 공간이 지금은 전혀 잊혀져 버리고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런 안타까움을 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잊혀진 공간이 돼버렸다.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남과 북 두 국가에 모두 다 잊혀져 버린 공간이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개봉 시점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과 북이 뭐 이렇게 대화의 물결을 트다가 갑자기 이제 중단이 되면서 네. 지금은 굉장히 긴장 관계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런 시점에 맞춰서 뭐 의도를 해서 개봉을 하셨나요? 네, 조금 어떤 6월이 되면 이게 호국 보훈의 달이라서 네. 우리나라를 지키는 현재의 모습, 한국 전쟁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좀 높아지는 때가 그렇죠. 또 네. 6월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판문점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한국 전쟁을 한번 새롭게 살펴보자는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우리는 언제나 메가더나 뭐 백선엽이나 그렇죠. 어떤 숨은 전쟁의 영웅들을 찾아내서 그 네. 영웅들의 관점으로 항상 이 한국 전쟁을 소비하고 바라봐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왜 항상 한국 전쟁을 그렇게 영웅적인 관점에서 봐야만 되는지 대결과 갈등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 영화 판문점은 어쨌든 이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어떤 측면이 있었다라는 점도 중요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이 판문점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한국 전쟁을 좀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점에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6월은 한국 전쟁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한국 전쟁을 좀 판문점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좀 6월을 개봉 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 한국 전쟁 얘기하면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항상 뭐 어떤 영웅들 네, 뭐 네, 이런 거에 맞습니다. 맞춰서서 전투 이런 거 맞춰졌는데 전쟁이지만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19일 날 개봉됐어요.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아, 네.
네, 현재 개봉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개봉을 저희가 한 90여 개 관에서 이제 멀티플렉스 포함해서 이제 개봉을 했었습니다. 뭐 다른 큰 극장들, 그러니까 CGV나 뭐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같은.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서 그 멀티플렉스에서는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고 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살기도 좀 팍팍한 것 같고, 그다음 네. 또 전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판문점에서 어떤 평화를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지금 다른 관점에서 좀 이렇게 사회를 좀 바라보는 눈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영화는 사실 이제 큰 극장에서는 많이 내려갔고, 이제 작은 독립영화관, 네. 예술영화관들, 그다음에 뭐 서울에서는 이제 대한극장이나 이런 다 작은 단관으로 운영되는 그런 극장들에서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에서는 아직은 상영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저희 전주에도 독립영화관들이 네.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서도 조만간 아마 상영이 이루어질 거라고 해서 네. 지금은 이렇게 좀 큰 극장에서는 볼 수 없지만 나중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찾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이제 영화 얘기할 때 이 독립영화, 다큐영화 같은 경우에 이 대형 극장에서 네. 큰 영화의 어떤 스크린 독점 이게 문제가 있어서 다수의 많은 분들이 좀 보고 싶은데도 영화를 볼 수 없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제 판문점에 대해서 조금씩 저희가 이제 작은 영화다 보니까 홍보비를 뭐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네. 이제 저희는 이제 SNS나 이런 것도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입소문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는 데가 없다, 도대체 어디서 봐야 되냐 하고 이제 전화 문의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한 상황인데, 저희가 그때마다 이제 작은 영화관들 좀 번거롭고 수고로움이 좀 더해졌습니다. 이제 뭐 그 전에는 가까운 극장에서 좀 가서 안 좋은 시간일지언정 네. 가까운 극장에서 볼 수 있어도, 이제는 좀 집에서 좀 떨어져 있어도 전철을 타고 간다거나 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봐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시는 게 뭔가 좀 이 판문점이라는 이야기를 좀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주 출신의 그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전주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전주 네. 시민분들 영화 판문점 많이 봐주시고 또 극장에서 좀 개봉해달라고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극장에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어떤 숫자를 이렇게 좀 모으셔가지고 극장 같은 데다가 이제 요구를 하면 네네. 막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분들이 같이 단체 관람을 또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쨌든 전주 출신으로서 뭐 전북대학교를 나오고 전북대 방송국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에서 굉장히 어쨌든 좀 많이 봐주시고 하면 굉장히 좀 기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큐 영화를 계속 찍어 오셨어요. 네. 영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왜 다큐를 찍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사실은 뭐 다큐멘터리를 계속 해 오다 보니까 네네. 아마 어떤 그런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 이 소통 방법에 좀 매력을 좀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네네. 다큐멘터리 영화는 마지막에 어쨌든 메시지를 통해서 음. 그 사람 관객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붙잡는 그런 좀 역할을 하는 매체라는 것을 이제 저도 좀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런 것에 좀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는 것 같고, 네네. 제가 다시 뭐 극영화하는 것들을 어떻게 좀 배워서 뭔가 다시 극영화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제작을 하고 관객들과 만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근데 실은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실을 기록하고 또 어떻게 진실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좋은 그런 장르이긴 하지만 실제는 작업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쉽게 그냥 뭐 한다고 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편집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후반 작업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야기를 구성을 하는데 네. 이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관객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 이것들을 계속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시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객들의 반응을 또 얻고,
저도 이제 계속 어떤 좀 객관적으로 이 영화를 좀 보는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좀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계속 또 깎아내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기본 틀이 만들어진 건 뭐 한 작년 뭐 여름 때이었지만 실제 이게 극장에 개봉이 돼서 관객들에게 만나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 이제 가장 최근이니까 네.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 이제 뺄 거는 빼고 또 다시 또 덧붙일 부분은 덧붙여가면서 굉장히 좀 진한하게 어쨌든 이게 관객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공을 좀 많이 드립니다. 네. 네. 특별히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까 뭐 미국에서 이 관련된 기록들이 지금 막 이렇게 열려 있는 네. 시점이라고 하지만 상당 부분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네, 네. 기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것들을 기억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 자료를 저희가 확보했다고 해서 그 자료만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건 이 이야기가 지금 나와 관련된 이야기인가라는 측면이 중요한 것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아직은 그래도 살아남아서 기억을 하고 계시고 네. 증언을 해주실 분들이 있으신지 그리고 판문점의 어떤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증언을 해주실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그런 분들의 입을 통해서 이거 한국 전쟁과 판문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섭외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담는 것 이것들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2024년을 사는 지금 입장에서 이게 옛날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그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게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에 네. 그 생생한 증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분들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냥 자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옛 자료니까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자료라면 그 자료들을 좀 생명력을 좀 찾게 해주는 것은 네네. 이런 증언들을 통해서니까 그 부분을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증언을 하신 분들은 그 판문점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판문점이 처음에 근무를 하셨던 그러니까 이미 50년, 60년 전에 판문점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직접 좀 들었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은 지금 판문점이 사람들이 많이 관광지로 알고 있고 네. 아무것도 벌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상한 공간이라고 지금 현재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 판문점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그 판문점이 예전에는 어쨌든 남과 북의 병사들이 소통도 했던 공간, 이름이라도 알고 고향이 어딘지라도 알고 일상적인 어쨌든 대화를 하던 공간. 다만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경비구역답게 공동으로 유지하던 공간이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또 증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실제 자신은 그렇게 근무를 했으니까요. 어깨동무하면서 북한 군인들하고 사진도 찍기도 했었고. 그랬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말로만 우리는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실제 사실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네. 이번 영화에서 특별히 그 나레이션을 네. 박해일 배우가 하셨어요. 네. 박해일 배우가 나레이션을 하게끔 이렇게 선택하셨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해일 배우는 일단 좀 목소리가 중저음에 굉장히 발음도 좀 그렇죠, 굉장히 네. 또박또박하고 해서 나레이션으로 굉장히 적합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 판문점이라는 다큐가 소구력을 좀 가져올 네. 수 있어야 되는데 박해일 씨가 평소에도 어떤 역사물에 자주 출연을 하셨고 네. 뭐 그 남한산성의 인조 역할로 또 병자호란에서 어떤 화를 잘 쏘는 민중의 민초의 역할도 했고 그다음에 이순신 역할을 또 한산에서 그렇죠. 보여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쉴 때는 또 다큐멘터리를 자주 보신다라는 얘기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전 70년을 맞아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기획안을 보냈고 기획안을 보시고 이제 하나씩 요구를 하셨습니다. 뭐 원고를 보내달라. 그다음에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또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준비해 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제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뜻에 공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네. 정전 70년을 맞아서
판문점이 지금 어떤 잊힌 공간이 되어버린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자신의 입으로 직접 자기가 좀 설명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작업이 되겠다. 그리고 자제분도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판문점에 대해서 아는데 네. 우리 아래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들은 판문점이 어떤 공간인지 전혀 모른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좀 잘 설명해주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이 좀 있었고 그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잘 해서 마지막 영화 보시고도 굉장히 좀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고 굉장히 무겁고 담담하게 판문점의 70년을 잘 보여준 것 같다. 이런 평도 해주셨습니다. 네. 판문점 전주 출신의 영화 감독 송은근 감독이 만들었고 네, 또 박해일 배우가 나레이션을 했습니다. 좀 많이들 가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우리가 이제 판문점이라는 이 공간이 실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미지, 실제와 다른 이미지로만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게 되면 원래의 공간의 의미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판문점이 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탄생부터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자부합니다. 네. 네네. 판문점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공간이고 이 영화를 찍으셨어요. 그 판문점이라는 공간에 대한 영화를 담으신 감독의 입장에서 현재 남북한의 그 관계 네. 이런 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저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판문점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사실 남과 북이 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자부심은 사라져 버리고 지금 그냥 뭐 어쨌든 저기 잊혀진 공간 아예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 전쟁을 할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서 대화하고 싸우고 이런 거 일이더라도 네네. 만나서 논의했던 공간이거든요. 지금도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만나서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판문점을 오히려 지금 정부가 너무 정치적인 공간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고 그렇죠. 2019년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와서 그 안에서 3자가 또 만나기도 했었거든요. 언제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영상이나 당시 어떤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오히려 이전 정부와 차별점을 두고자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판문점이라는 공간을 이전 정부의 어떤 그런 소유나 어떤 상징인 것처럼 여겨버리는 게 아닌가? 이미 70년 전부터 만들어져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대화가 이루어졌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문점에 대한 어떤 가치 자체를 오히려 좀 훼손하고 그 의미를 축소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정부가 어떤 굉장히 좀 크게 좀 전환을 좀 해서 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게 있었네요. 그 판문점에 만나서 뭐 군사 고위 뭐 그 회담이나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뉴스나 소식들을 접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현 정부에서는 그런 게 없었네요. 전혀 없습니다. 네. 완전히 대화가 단절돼 있는 그런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긴장 관계가 더 이렇게 심화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계속 이 다큐멘터리 이 작업들 하실 거잖아요. 네네. 뭐 다음에 뭐 벌써 또 다음 단계를 고민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에 뭐 또 이렇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계신 어떤 주제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소속이 돼 있는 건 그 뉴스타파라는 매체에 그렇죠. 소속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PD로 지금 다큐멘터리들을 계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도 대선 전에 어떤 검찰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했었던 검찰 개혁이 어떤 과정으로 실패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굉장히 어쨌든 검찰 개혁의 어떤 잔혹사라는 측면 제목으로 네네.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어떤 방심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청부 민원 네. 관련된 거, 언론 장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의식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계속 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일상적으로 어떤 계속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공공의 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어떤 그런 사실들, 숨어 있는 의미, 감춰져 있는 어떤 진실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작업들을 아마 앞으로도 좀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어떤 소통의 창구로 저는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쨌든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어떤 이슈라고 할까요? 우리 사회가 제대로 좀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검찰의 거대한 권력, 네.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서 그런 권한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정치적으로나 곳곳에 어떤 제대로 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과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좀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은금 감독이 계속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응원 많이들 해주시고 네. 영화 판문점 많이들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판문점 지금 검색해 보시면 전주에는 상영관은 없지만 뭐 광주 쪽에는 있습니다. 혹시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7월 중으로 네네. 이제 독립영화관들에서 상영을 좀 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좀 기다려 주시고, 아니면 극장들한테 좀 압박 전화를 넣어서 왜 판문점 안 틀어주냐, 전주 네. 출신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네네. 한 번씩 또 항의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색도 많이 하시고 극장에 전화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취자들 그리고 전주 시민분들한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그 이게 지금 작은 극장들에서만 상영하고 뭔가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이유로 관객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장에서 많이 어쨌든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소외받고 하는 존재지만,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 자체는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반도의 모습을 있게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판문점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현재 한반도의 2024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한 번씩 꼭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족들 자녀들하고 같이 가서 네, 자녀들 같이 보면 보면 더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너무 본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네.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 이렇게 알게 됐고, 메시지까지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됐고, 앞으로 또 공부해야 될 지점들이 무엇인지도 좀 알게 됐다고 어제 이제 그 중학교 학생들이 네.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어쨌든 의미 있게 많이 음. 봤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또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스튜디오에 출연하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청취자들하고 함께 듣고 싶은 음악 한 곡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독께서 청취자들하고 함께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다면 네. 한 곡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제 전작이 그 김복동이라는 다큐멘터리라서 윤미래의 꽃을 혹시 들을 수 있으면. 네, 듣습니다. 윤미래의 꽃, 네. 김복동 영화에 삽입됐던 네. 노래, OST에 나온 OST. 네. 노래입니다. 네. 네. 윤미래의 꽃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